오늘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은 저희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박경서 추진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 세계인권도시 포럼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박경서 좌장님께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의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플로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좌장의 역할을 하기 전에 외국 사람들에게 간단히 영어로 제가 얘기하는 예의를 갖출 겁니다. Before I start to moderate this opening session, I would like to register my deep appreciation to the friends who have come from abroad to this particular meeting. This welcoming remark I am doing with my former capacity as an ambassador at large for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which I have served for 7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also, I am saying this as a charter member of establish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time, I was senior standing commissioner of my country. Today, I am moderating this particular session as a co-president along with Mayor Yoon Jang-hyun for this promotion commission of a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We are celebrating a 60th meeting. As an old person who is belonging to the fading away generation soon, I feel we are on right track. Because occasionally I am traveling abroad and my friends in the world, they are saying, Gwangju Human Rights City Forum is well known for them. So I feel very happy and honored. Without your solidarity and friendship,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for this Gwangju Forum. For that, thank you very much indeed. Let us continue our struggle for our common vocation. Thank you very much.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아주 중요한 우리 5분의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국분 2분은 우리 한국 텔레비에 안 나오지만은 이 3분의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 원희룡 지사님, 윤장현 시장님 텔레비에서나 뵙지요. 근데 여기 3분이 다 여기 오셨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둘째번에 우리 외국에서 2분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조티 상게라, 카나다 분이신데 UN 인권대표 사무소의 경제사회 문제 인권사무소 소장입니다.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UN의 얘기 그리고 카나다 얘기도 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모르겐 키아움, 덴마크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제가 인권대사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할 때에 세계 국가인권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걸 ICC라고 얘기하거든요.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라고 얘기하는데 약 120개의 세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총 좌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분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최영애 사무총장도 여기 오셨던데 우리 돌아가신 김창국 위원장하고 같이 우리들이 처음으로 세계 인권 포럼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대강 제 생각은 이 우리들의 원지사님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강 한 분에게 10분 내외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10분 내에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5분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 플로어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신 게 우리 광주가 IT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여기에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특별하신 분에게 주고 그러고 사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40분 동안의 이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이 진짜 우리 여기 오신 청중분들과 앉아 계시는 여기 스피커들이 그야말로 매끄러운 소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어요. 맨 먼저 우리 제주도, 제가 1개월 전에 제주도에 가서 원지사님을 뵀어요. 얼마나 바쁘신지 그냥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광주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광주서 뵙겠습니다 했는데 행복한 도시의 조건 그래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아마 가장 산 얘기, 경험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쏟고 계시는 인권 옹호자들 모든 분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인권과 행정의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초대 인권 대사이신 박경서 위원장님, 그리고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님, 그리고 이 테이블에 함께 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저로서도 영광이고 우리 제주도민 모두를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5.18 민주화운동의 광주정신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이곳 빛고울 광주의 초대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초대는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저와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광주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윤장현 시장님과 세계인권도시 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개최해온 이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도시 구성의 주체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도시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인권도시라는 이름에다 부여를 하셨습니다. 국내외의 지방정부, 시민사회, 각종 기관들에게도 광주 인권도시의 이러한 정의를 확산하는 데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도시발전, 주거, 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들의 실패와 성공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함께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이 좀 더 확장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낳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제주도도 도시발전과 주거환경이라는 이번 포럼의 3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느라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편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발전과 주거, 환경, 교통에 대한 고민들과 이러한 문제로 인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의 위기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2014년, 2년 전 제가 도지사가 된 이후에 그동안에 특히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 원래의 재주민과 이주해온 재주민, 전통과 창조 등 폭넓은 관점에서 서로 조화를 시켜야 될 여러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화면과 함께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제주 미래 비전의 가치를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가치로 초점을 맞추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많은 페이지가 그냥 지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여러 번 되씹어 보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는 지구상의 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70%가 바로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60%, 온실가스 배출의 70%, 그리고 폐기물 발생의 70%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를 비롯한 오늘날 전 지구상의 도시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면서도 성장을 통해 사회적 공간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않고 어떻게 모두를 위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 모든 거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새로운 이주민들의 포용,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도시 이동성의 보장,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도시화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찾아봤더니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조항에서 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적절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즉 주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던 대규모 개발사업은 상당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를 양산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권을 통한 개개인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도시정책의 실패 원인을 찾아서 국가의 도시정책이 국민의 주거권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도전들이 도시를 빼고 한 국가 차원에서만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현 인류가 직면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원인임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해결책도 역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한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이 도시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만큼 도시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국가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범세계적 차원의 국가와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할 때입니다. 일찍이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 인권선언을 기초하고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는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은 우리 주변의 작은 장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
너무나도 가깝고 보잘것없어서 어떤 세계 지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곳들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의 시작과 완성은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발표하는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의 현재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급격하게 인구 유입이 늘고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1,500명의 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과 투자에 대한 욕구 또한 어마어마한 힘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에 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벌어졌던 난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투자와 지역 발전,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제주 다음을 만들어내는 일에 균형점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래의 제주민과 이주해온 새로운 제주민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다른 도시들이 직면하는 현안들도 제주의 현안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고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주의 푸른 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제주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광주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세계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의 성북과 은평, 전북의 전주, 광주의 광산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권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제주 지역의 인권의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서울, 충남, 광주, 제주를 잇는 인권 도시 벨트를 잇는데 제주도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제주도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5월 말에 도의회, 여성, 장애, 외국인, 노동, 아동, 청소년, 학계 및 법조계 등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인권 전문가들로 인권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권 헌장의 제정과 선포, 인권 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 인권 보고서의 발간, 인권 영향 평가의 실시, 인권 침해 관련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 인권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 제주의 인권위원회 위원 12분 전원이 이번 이 포럼에 참여해서 어제도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발표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논의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인권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내에서의 협치와 협업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와의 연대와 협력,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7 세계 인권 도시 포럼에서도 우리 제주의 인권 도시의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텔레비를 봤는데 원 지사님께서 나는 왜 국회의원에 이 이상 출마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쭉 제가 들었는데 제주도 고향에 내려가셔서 지금 지사로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인권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작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특히 유엔이 지나간 10년 동안 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를 뛰어넘어서 2015년부터서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걸 가지고 앞으로 15년 하는데 제주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다. 인권 가버넌스의 생각으로서 전국의 네트워크, 전 세계적인 유대를 갖고 싶다. 우리들도 이거 얘기해 봐야 되겠으나 내년도에 우리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우리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성남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그저께까지 광화문에서 1인 데모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가서 성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행복한가? 포용과 연대의 인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인권운동가와 또 인권도시 대표자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이곳 빛고울 광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개인적으로 저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바꾼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1980년의 광주는 정말 그야말로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가서 보게 본 실제는 그야말로 소수의 군인들이 사적 욕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간 폭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저에게 공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꿔준 이곳 광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그리고 또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도시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가난한 철거민의 도시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서울에 개발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하루아침에 도시 빈민들은 서울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려 14만 명이나 되는 이 주민들이 도로는커녕 상하수도조차 갖춰지지 않은 황무지에 판자를 입고 천막을 덮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시의 지금입니다.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은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며 생존권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이 걸기대회는 광주 대단지 사건 또는 광주 대단지 폭동으로 불렸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또 그에 따른 농업의 해체와 실업 문제 등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된 도시 빈민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로부터 40여 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판자촌은 사라지고 높은 건물과 현대식 주택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웠습니다. 교통은 편리해졌고 널찍한 공원이 자리 잡고 도심을 따라 깨끗한 하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의 이면에는 상대적 박탈과 차별, 불공정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라는 두 개의 본시가지와 함께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시가지와 신시가지는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주거 환경, 또 교통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격차와 함께 내면에 자리 잡은 정서적 이질감과 박탈감을 극복하는 것은 도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남시의 통합 과제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었습니다. 2003년에 성남시 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모두 폐업을 하면서 성남시 본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시가지에 비해서 의료 보호 환자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종합병원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은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구 45만 명이 거주하던 신시가지에는 3개의 대학병원에 2천여 병상이 존재했지만 인구 50만 명의 본시가지에는 280병상 규모의 초라한 중소병원 한 곳만 남았습니다. 이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결과 본시가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서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다수당의 반대에 부딪혀 몇 차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3년여 걸친 노력 끝에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만든 최초의 공공병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은 517병상 규모로 오는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모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또 지방자치와 인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발의 시립병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본시가지 의료 공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둘째로는 의료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병원 설립운동 과정에서 내세운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구호는 생존권과 인권 차원에서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면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꾀하고 지방자치의 산 경험을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주민 참여로 완성됩니다. 시립병원 설립운동은 이 명제를 실증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모래 위의 산성처럼 허약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시민들의 삶에 또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남시가 겪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과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에 우리 성남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생긴 비공식 부채가 무려 7,285억 원이었습니다. 취임 후에 처음 한 일은 이런 심각한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채를 갚기 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상을 알게 된 시민들의 충격은 상당히 컸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의 협조와 예산을 절감하려는 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 비공식 부채를 해결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막아 그렇게 만든 재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곧 단체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인권활동가와 세계 시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 배분과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소득의 불평등을 넘어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심각한 인권의 문제를 야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뺏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서 찾았습니다.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은 이제 고쳐야 합니다. 복지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대표적인 복지 확대 사례입니다. 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출발한 정책인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올해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우선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처지는 출로가 없는 터널에 갇힌 것과 같이 몹시 열악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10.1%였으나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22.4%에 달합니다. 취업을 했다고 해도 3분의 2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 대한 복지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출로를 열어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도 인권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배당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96.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청년배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토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경제적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교육 기회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정의 만족도가 79.9%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의 경험들이 모여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피부색과 언어, 문화의 차이,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두가 소중한 우주 그 자체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회와 제도, 정치와 행정, 문화와 예술도 모두 이 존귀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 도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조영 시장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성남시 의료원의 황무지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얘기, 그 다음에 적자 지출에서부터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었는가의 경험,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주민 참여, 작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79.9%의 시민이 시정을 잘 운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인권 가바넌스 통해 인권 도시 벨트 구축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행복한가, 이게 타이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이 행복한 도시의 조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역할,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윤장현 광역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행복한가, 포용과 연대의 인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윤 시장님. 네. 다시 한번 오프닝 테이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좌정을 맡아주신 박경서 포럼 추진위원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원희룡 지사님 모셔서 그런 당시께서 갖고 계신 그런 철학, 의지, 다짐,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광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시사님의 그런 귀한 공공성과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은 발제였습니다.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이 슬라이드와 함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느 곳에 특정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삶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중요하게 살아왔던 우리 공동체 삶의 공간이 여러 도시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55%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 일자리 외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일들 또한 잦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S를 필두로 하는 테러 단체들의 반인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평화로운 삶이 이토록 세계대전 말고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또한 사람의 가치가 경시되고 경쟁만이 강조되고 승자 독식 시대에서 그런 사회에서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또한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백 갈등 문제 또한 이 일로부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은 자본의 논리 속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의료, 환경 등 삶의 공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비인간적인 개발로 인해서 환경은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더욱더 삭막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문제의 해결은 공동체의 복원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인권은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성원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포용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경쟁 대신 연대와 협력으로 사람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계신 이곳 광주로 시선을 옮겨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1980년 극악무도한 군부독재 시민들이 장엄하게 항쟁했던 시민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마지막 항쟁의 시민들의 원혼이 아픔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가 모든 공권력이 사라진 상태인 소위 말하는 무정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광주는 포위되고 고립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꽃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 공동체의 대동세상의 원형을 저희들은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물과 밥과 주먹밥과 음식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함께 연대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금은방, 관공서, 은행 하나 털린 적이 없고 당시의 시장에서는 항쟁 전과 항쟁 당시와 항쟁 후에도 돼지고기 한 근값의 가격 변화도 없이 시장 질서 또한 공동체의 일치 속에서 유지됐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광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힘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내었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는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만 규정했었지만 이후에
광주의 정신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 그리고 평화로 상징되는 5.18 정신을 이제는 참여, 나눔, 연대라는 광주의 정신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긴급 구하돈을 3차례나 꾸려서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곳이 광주였고, 파키스탄 지진, 필리핀의 타클로반 태풍 등 아시아의 재난이 있을 때 광주는 관의 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 갔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캄보디아에는 2014년부터 광주 클리닉이라는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지난번 네팔 지진의 현장 진료의 후속 조치로서 제2의 광주 클리닉이 문을 열게 됩니다. 광주는 이와 같이 아직도 국가폭력의 아픔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치유와 연대와 협력의 활동을 마치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광주 공동체 실현을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또 함께했던 시민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공동체 복원의 출발점은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역사 속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의 시정 비전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은 이런 광주의 정신 바탕 속에 저의 철학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처음 취임한 첫 번째 결제가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사업에 관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2015년에 저임금 근로자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보장하는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각 자치구별로 다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로 고려인 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고려인 마을 종합지원센터 설립한 등 사회적 약자 및 이주민과 고려인들을 포용하고 지역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격차의 아픈 현장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 본청과 출자 칠흥기관 공사 공단에 대해서 청소 영역 등 비정규직들을 896명 중에 743명을 직접 전환했고, 남은 분들도 기한이 도래하는 금년 하반기 내에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간 영역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조직에 대한 소명도 커지고 가족 공동체의 행복도 신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 이런 광주와 더불어 긍정적인 변화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서울시도 최근 지하철 외주 업무를 직접 고용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실천해가고자 하는 광주와 뜻을 같이 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희망이 커져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광주 공동체의 복원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는 개인과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일례로 광주 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함께 85차례 85회의 토론을 함께 했었고, 시청 1층 시민 숲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74번에 걸쳐서 시민들과 토론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시민 참여 도시 기본계획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묻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시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진정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상의 삶의 삶터인 마을에서부터 시민들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여성가족 친화마을, 인권마을, 생태문화마을 등 마을의 특색을 살린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 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서 112개 마을에서 2015년에는 454개로 그 마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떠나고 빈집으로 가득했던 구도심이 이제 청년과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나씩 들리는 골목길로, 그리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로 변모해가는 징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곧 인권이고 복지고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한 채 실업자로 내몰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으로 내 가족들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광주는 현재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를 지향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와 사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시와 시민들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해서 중재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이번 달에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으로서 3,030원의 예산이 국가 사업으로서 확정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 시의회,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현장에서 인권을 찾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가려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이 반영된 인권 제도와 정책이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자살 문제 등 빈곤, 교통약자 이동권, 비정규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6대 인권 분야로 확정하고 시민들 스스로 61개 개선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시민들과 인권 전문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끝장 토론을 한 끝에 제안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을 함께 만들어서 정책의 제안, 수립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 모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청년의 도전이 지속되고 청년의 실패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청년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회는 아무런 번영도 인권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청년 정책을 도시운행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인재 육성과라는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각종 시정위원회에 10% 청년 할당들을 줘서 청년들을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주체를 세워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일들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기획한 청년 상인 프로젝트에서 기억했으면 가보십시오만은 송정역 앞에 1913 송정역 전통시장 이런 것들도 하루 평균 200~300명이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매일 4,000여 명이 넘나드는 명소로 바꿔지는 것은 청년생의 회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는 협치를 노사, 세대, 계층, 집단, 지역 등으로 확산시켜서 광주 공동체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협력한다면 지역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행정 내부에
협치 체계가 구축된다면 인권 행정이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간부 공무원이 인권 전문가들을 청해서 오후 한나절을 인권 교육을 스스로 받는 그런 과정들도 밟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행복한 공동체가 이룩될 수 믿습니다. 광주시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보다 책임 있는 연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인권 도시라는 자랑스러운 명예도 광주시에 붙여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있어도 한없는 무게의 멍에 또한 지워져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인권활동가 전문가들의 지혜와 참여를 통해서 광주다움의 인권도시를 엮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현 시장님. 제가 다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광주의 그 5.18 정신을 공동체 인권의 정신에 접합을 시키셨고, 녹색 도시의 문제, 구체적으로 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시민 참여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 광주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을 광주에 있는 자동차의 산업과 합계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세 분의 한 분의 지사님, 두 분의 시장님을 모시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엔은 3년 전에 구체적으로 인권 도시, 그러니까 인권의 생활화, 인권이라는 게 허공에 떠 있는 거가 아니고 우리 생활과 직접 연계되면서 생활 속에서 숨 쉬는 거다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거가 수도권보다도 각 회원 국가의 지방 도시에 많은 중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례를 제주도,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 행정부의 우리 CEO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두 분의 외국인 선생님을 모셔 조디 상케라, 아마 여사님은 지금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여 주실 것은 영어에서 타이틀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인권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카나다의 얘기도 들어보고 유엔의 제네바의 시각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디 상게라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Madam, floor is yours, please. Ambassador Park Kyung-seo,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panel, and dear friends, I am indeed honored to be present in Gwangju and very happy to be in Gwangju city. I think it's an exceptional city. It's a city of human rights defenders. It's a city which celebrates and commemorates its martyrs, a city which celebrates its fight for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democracy, and a city which also celebrates its efforts to become a full-fledged, truly human rights city. I think except for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I've never been before in a space such as this, which is so empowering and so openly, flagrantly human rights friendly. So it's indeed an honor to be here and also to be with other panelists here, governors, the ambassador, the mayor as well,
who are also on the path of making their cities human rights cities. It's truly exhilarating, and I have to say I've never been in such a space befo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and for hosting me here. I'm going to start with the opening lines of a well-known classic. It's A Tale of Two Cities by the famous writer Charles Dickens. The opening lines are,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It was the spring of hope, it was the winter of despair. We were all going direct to heaven, we were all going direct the other way." And this backdrop for A Tale of Two Cities was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dawn of the industrial age in Europe. I think we are living through a similar transformative period in which the breadth and the scope of possible developments, both good and bad, are equal to, if not greater, than the aftermath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volutions of the 18th century. And one such revolutionary trend of the 20th century certainly is urbanization. The golden vision of the urban miracle is captured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which governments commit to, and I'm quoting,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resilient, safe, and sustainable." This is Goal 11 of the SDGs. Governments further commit to leave no one behind, envisaging, again quotes, "a world of universal respect fo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cluding gender equality, and reaffirm the responsibilities of all states to respect,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or distinction of any kind." This is truly a tall order. Is this an unrealistic vision for the world? Is it a mere dream? And yet, this is also a commitment. A commitment, is it not, which has been made by our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s the world stumbles onto a precarious landscape today, we see the onslaught of global forces that no longer seem to offer the possibility of livable futures for an alarming number of people on this planet. This politics of precarity can be seen in the rising numbers of the homeless, the growing army of debt-ridden students, those lacking basic necessities and widening income disparities, the surveillance of migrants and refugees, and the school-to-prison pipeline, as well as the destruction of the middle classes. What then constitutes a life of dignity, a livable life for humans which keeps their humanity intact? As human rights advocates, we would respond, a life which secures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that's a very loaded concept, a human rights concept. In many places, the trend towards rapid urbanization has gone hand in hand with the creation of more slums, more people in inadequate living conditions, lacking secure tenure to their housing and land, and greater disparities as well as discrimination. The challenges before us in regards to the new urban agenda are many. By 2030, today's roughly 50% urban population will climb to 60%. Africa will gradually replace Asia as the region with the highest urbanization growth. Urban centers are estimated to generate 80% of the world's global economic growth. Demand for food is expected to rise at least 35% by 2030, while the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grow by 40%. Nearly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live by 2030
in areas experiencing severe water crisis. Fragile states in Africa and the Middle East are most at risk of experiencing food and water shortages, but China and India are also very vulnerable. Inadequate regulations, excessive privatization, and commoditization of housing, water, or land has already led millions of urban inhabitants today to live in unaffordable and inadequate housing conditions and exacerbated forced evictions, displacement, and growing inequalities. Housing, water, education, health, or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 not commodities. They are rights to which all are entitled without 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rbanization processes have too often narrowly focused on growth, on markets, on private investmen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quality and wealth distribution or to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and virtually none to civil, economic,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rights. You are an exception. From our perspective, that is from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ustainable and fair urbanization models can be achieved only when guided by human rights principles and with the aim of respecting, protecting, and fulfilling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of all inhabitants. So the theme of my talk, sir, is the human rights imperative in the new urban agenda. And there are 4 principles, very quickly, which all of you know because you're human rights defenders, which lie at the root of what this imperative is. The free, active,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all inhabitants, in particular the marginalized, in the new urban agenda. That duty bearers, that's the second one, should be accountable for respecting,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of all inhabitants. That the root causes of discrimination, inequalities, and violence need to be addressed, not only on the basis of gender and geography, but on the basis of race, culture, religion, age, disability, and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fourthly, all urban development activities should embrace strategies for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of all people. The elements of urbanization need to be closely and explicitly linked with norms and standar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Let me give you a few example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addressed the right to housing in an array of articles. For instance, it has recommended to Ecuador that social houses be designed and built following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 and accessibility standards. It has also identified the lack of housing as a cause of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exposing them to abuse and leading to their separation from their families. In the review of the Dominican Republic, the CRPD committee recommended the creation of housing programs so as to enable inclusive living in the community. And in the case of Argentina, it recommended the same to fulfill deinstitutionalization from mental health facilities. The committee has also linked housing programs to rehabilitation strategies to promote inclusion in society and to avoid medicalized solutions. The toxic twin of gentrification in cities is the so-called food deserts. Experts say that food deserts are the equivalent of nutritional wastelands, where families who can't afford fresh food subsist on fast food and calorie-laden packaged foods. Studies show that in food deserts, residents are more likely to be obese
and spend a greater percentage of their time and income shopping for meals, impairing thus their rights to food, health, and eventually to life. While all human beings have the same human rights, regardless of their status, the majority of the world's migrants,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ople live in urban areas where they face multiple legal and practical barrie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Where irregular migration is criminalized, migrants in transit live with the constant fear of detention and abuse. Yet a number of initiatives by local authorities have been taken to overcome the barriers and to ensure an integrated public health approach where education, decent work, and justice are integrated. For instance, in March 2012, the Metropolitan Government of Seoul, and you know this already, announced that it would provide medical aid to irregular migrants who are not entitled to Social Security and health insurance. Also, in cities such as Thailand, human rights of the migrants have been upheld because in 2005, the government of Thailand made education available to all people living within its territory, including migrants and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documented or undocumented status. Let me now come to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when we talk about housing, we are not just talking about four walls and a ro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s about security of tenure, affordability, access to services, and cultural adequacy. It is about protection from forced eviction and displacement. It is a right for all, regardless of social status and origin. To promot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urbanization processes and policies cannot be based solely on economic and financial data that disregard the human rights and the reality behind those numbers. It is important to look at a wide range of issues which impact the enjoyment and realization of this right, including speculation, gentrification, discrimination towards various groups, bias towards home ownership against other forms of tenure, and lack of protection of tenant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crucial role of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who are key partners i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other human rights in the city. Projections reveal that by 2030, urban politics might feature confrontations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on the one hand and tax-evading entrepreneurs and informal markets on the other, as well as with squatters who maintain permanent residences. Local police are likely to escalate their efforts to extend their powers into established squatter settlements in some countries, particularly in Latin America and sub-Saharan Africa. However, for formalization and policing to succeed, city governments in those regions will need to provide more services, hold law enforcement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nd extend representation to low-income residents. The confrontations of the coming decades will tes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 fact, warned in its study that in Asia in 2050, better financing and management of cities will require long-term planning and visionary leadership, further decentralization of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s, and more local accountability. And then we come to the important human rights principle of accountability. This is a term which is often not well received by authorities. Yet it is essential for cities to be sustainable in the interest of inhabitants and for policies and programs to be fully beneficial for all. Accountability is the centerpiece in the human rights story for ensuring that duty bearers do the right thing by the rights holders and hence
underscores that development without the human rights, the human being at the center is hollow and pretty much meaningless in the larger scheme of things. Accountability helps to determine which aspects of policy or service delivery are working so as to be scaled up, and which aspects need to be adjusted. Accountability mechanisms can help identify systemic failures and hence play a corrective function. Accountability also enables individuals or collective grievances to be addressed and wrongdoings to be sanctioned. And accountability for what? For efforts as well as outcomes, for the pace of progress and achieving certain standards of services, for the prioritization and the use of maximum available resources, for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in cities, and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for the full range of human rights. Friends, in closing, let me return to the question I raised at the very beginning in relation to the precarious living conditions of a large number of people on the globe today. What constitutes a life of dignity, a livable life for humans which keeps our humanity intact? We know that it is not just the youth who face precarious futures today. It is also older persons, women, children,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marginalized. We know that intensifying competition over natural resources, water, land, housing, energy, jobs, that are crucial for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increasingly at the root of the present violence and social unrest across the world. What makes the contemporary forms of precarity so abhorrent is precisely the way they systematically produce disposable futures and hence disposable people. And if we have learned any lessons from the Arab Spring or from recent crises simmering around the world, it is this: if human beings do not see a future with a life of dignity, then the world will witness spectacles of civil strife, political unrest, and conflict. There is enough evidence that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causes and predictors of violence and conflict. We know all this now. And yet, despite this obvious knowledge, there is a persistent oversight in recognizing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denial of human rights and conflict. And this violence and unrest is not just out there in those distant places where development has faltered. It can be everywhere. The Habitat 3 conference in October 2016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chart a new course by establishing a new urban agenda for urbanization that is sustainable, socially inclusive, that promotes equality, empower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y making cities places of equal opportunity for all, where people can build homes, not just houses, and live in security, peace, and dignity. The most important players in this dream are the local authorities.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at the United Nations, at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re particularly grateful for the privilege of being at this important meeting. It is my hope that closer ties and collaboration will follow from this meeting. And on behalf of OHCHR, let me extend our support to your endeavor of making future cities regenerative habitats for realizing the humanity and dignity of all. Thank you very much. 우리 장계라 여사님 감사합니다. 세계 위기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세계 각국의 예를 전부 들으면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모통 키아에 온 우리 전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기 발언을 대강 인권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와 요소는 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겠답니다. 우리 모르겐 키아옴 위원장님, floor is yours, please. Thank you very much, Mr. Chairperson, Ambassador Park, Mayor of the Metropolitan of Gwangju, and Mr. Yun, and distinguished co-panelists. And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warm appreciation for the tremendous work a lot of volunteers have done in pulling all this together. So I think that should really also be recognized,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behind it. I would share what was just said about being very happy being here. Because, I mean, being here in the city of Gwangju, this city which in one way or another has become synonymous with a human rights city. I mean, when you think about a human rights city, I think it is very much Gwangju. And you have definitely inspired very many cities across the world, as I would say, all the way up to far north Sweden, where I am today. I am Danish, but I am working in Sweden as director of the Raoul Wallenberg Institute. So thank you very much, Mayor, for all the efforts that you presented so well before. What we're here to discuss is building human habitat-friendly cities. And in my view, that is all about human rights. And I'm very hopeful, having listened this morning and taken part in the roundtable, listened this afternoon in the opening panel, that this very conference will send a very strong human rights message to the upcoming Habitat 3 meeting, that is very much about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should be a cross-cutting theme. I'm hopeful that that will happen. And then you can say, why is there ground to be hopeful? Because if we take a bit of a historical perspective of this, if we go back the last 70 years, and I will not take you through all the stages, but just the big steps, what we have seen has been a steady move towards exactly this point, which was so well captured by Eleanor Roosevelt that we heard in one of the previous presentations. After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the next 50 years were basically used o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the international mechanisms. A lot of work taking place in Geneva and elsewhere. Following from 1990 and onwards, the agenda rapidly shifted actually to domesticate, take the international law back home and say, how does this look in our national legislation and court practices, in our parliamentary policy discussions, etc. Throughout the world, we saw this domestication of human rights where laws became better human rights complia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in more than 100 countries today. So what is the next logical step in that movement? That is exactly to take human rights in detail into where people live, and people do live locally. That's where human rights are protected, fulfilled. It's also where they potentially are violated. So in a way, that is a logical flow, and that is what makes me very hopeful that this implementation, not legal implementation, but implementation in everyday life of everybody, is actually going on. And it is that implementation in everyday life we are talking about, and that is the right to water, sanitation. My own institute just issued a report on water and sanitation in Sweden for Roma people, gypsies, living in Sweden. It's relevant everywhere. It's access to health, right to health.
It's the right to everybody to feel included, to be part of the society, the non-discrimination. All that is what's on the table of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When I discuss these issues wit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both in Sweden, we have just entered into a big agreement with the Association of Swedish local communities and regions, assisting them on creating human rights cities and human rights regions. But also across Europe, we have had these discussions. Then I think, what are the drivers? What is it that actually make these cities think, we should actually try to become human rights cities? For a lot of them, of course, it's about they believe in it. They think that is a quality in itself that does not need further explanation. But of course, there are other drivers than just, sort of say, adhering to human rights. Let me just mention 3 such main drivers that I have detected. The first one is that a lot of municipalities are already doing a lot of good stuff. I mean, they are addressing the key challenges, but they very often do it in a very fragmented way. So what they realize is that human rights can actually tie what they already do together in a new, coherent way and create a renewed focus on issues that they're already addressing, but they can do it better. The most obvious here is, of course, inclusion. Many municipalities worked very deliberately on better condi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gration of ethnic minorities, focus on sexual minorities. How do we actually cater for same-sex couples if they need care when they become older, etc. All these issues, which are today often dealt with in a very fragmented way, do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namely the whole anti-discrimination, the inclusion agenda, and where they can mutually benefit from being seen in a more coherent way. The second point I would like to raise is that they also see municipalities and regions see this as an opportunity to have a common language between all the different actors who deal with these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if we talk Europe, up to the EU level. That you actually can use human rights to create a joined-up approach from the very local to the regional, to the national, and for that sake, further up to the EU level. A lot of the human rights challenges that we see in Europe today is actually, you could say, could have been addressed much better if we had had a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different levels of governance, and I would say both vertically as well as horizontally. So the whole joined-up governance agenda is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Third driver is that municipalities, cities, local communities see this as a possibility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work. That actually the officials working on the different files suddenly get, in a way, a wider agenda for why is this important. Another component in this is, of course, human rights-based leadership, which create another dynamic as well in the whole organization of the municipality, of the organization. So, and that here there's this, I would like to make a bracket in relation to transparent governance as part of the leadership. One issue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not in Sweden, is the issue of corruption, which is also undermining, is a barrier for fulfilling human rights, a barrier actually for local democracy. In all these issues and many more, the Gwangju guiding principles I foresee can be extremely helpful tools
in our collaboration with the municipalities. They offer a new perspective. They offer a good set of ideas. So I really look forward to see how they can be taken forward in the time to come. So, ladies and gentlemen, I see this work as a way to turn human rights into visible and tangible norms for very many people across the world. We can take these legal norms and turn them into everyday reality language for so many people, make them understandable. That is, when you know that you do not have water and proper water and sanitation, you know that this is a human rights violation. When you sort of say that starts daunting on you, it can enter into the discussion on a municipal budget or the city planning for that sake. What the effect of this will be that the lawyers will have to take one step back. Human rights has generally been an area occupied with very many lawyers, being a lawyer myself. Now we need to leave room for the engineers, for the economists, for city planners, and many more, to actually explore what are 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a health budget in the region of Malmö in Sweden, or on water and sanitation, etc. So it will give us a deeper understanding on how to address a number of these issues. And I think that that can actually help to create a much wider backing and understanding of what human rights in the end are all about. Here, aga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 just heard, can again get a wider focus than what has been the case so far. So finally, I have one wish, and that is that cities will contribute to this strengthening of civil society that we need so much. Civil society today is under a tremendous pressure. Human rights cities cannot be developed without a strong, vibrant civil society community. So therefore, cities and civil society have a common interest in collaborating, and I would say the cities have an interest in offer space for the civil society when they are under pressure. So I really hope that that can happen. The title of this is all about happiness. And happiness, of course, builds on our experience from the past. But it has its focus on the future. And so this can all boil down to, I would almost say, a new human right, namely the right to a future. When we deprive people of some basic human rights, we very often deprive them of their right to a future. So with this, I wish us all good, inspiring discussions the coming days. I look very much forward to the outcome and to the work in the coming days, months, and years. And I can assure you that Sweden, I know the Swedish municipalities would have liked to have been here, and as well as the Swedish academia will support the process and be involved in the time to come. So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레디 인권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전 ICC 의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쭉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스웨덴의 지방도시 공동체 연합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NGO의 역할, 포용하는 사회, 그 다음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도 다 껴안는 공동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일을 하야지 하나를 빼가지고 단세포적으로는 일을 하지 말자. 결국은 지방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그리고 부패라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김수아 국장님 10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동안에 제가 플로어를 이렇게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슬리오라 그러죠. 그를 해서 여러 시민단체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띄우시면은 제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지금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아까 와가지고 먼저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원 지사님께서는 아까 제주도에는 벌써 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완전히 마쳤고 인권위원들이 이 광주까지 전부 오셔가지고 어저께 벌써 토론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인권 가버넌스가 국내외적으로 제주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광주가 하는 것보다도 이 공동 주체 로테이션으로 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충청남도 하고 안희정 지사님하고 광주광역시장님이 공동 주체를 해서 예산에서 했거든요. 그런 모델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질문이.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위원회가 5월에 구성이 돼서 지금 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일부터 또 우리 그 제주 사회에서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권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겸손하게 그런 부분들의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인권위원들께서 와 계시고 또 우리 각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활발히 교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모아지셔가지고 만약에 좀 촉박한 느낌이 있지만 내년에도 하자 이렇게 뜻이 모아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우리 할 수 있는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지사가 포럼 가서 참석하더니 본인이 혼자 그냥 결정하고 왔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고마운 제안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우리 인권위원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충분히 뒷받침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권위원장님이 박수 제일 크게 치시는 거 보니까. 인권위원장님, 제주도 인권위원장님 손 좀 들어주세요. 잠깐 일어서세요. 네, 다 박수 한번 같이 치십시다. 신부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에 지금 맨 먼저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지사님, 시장님들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방안을 실천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소개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글씨가 너무 적어서 제가 못 읽겠는데.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 미혼모 혹시? 뭐 저희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미혼모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혼모가 좀 공동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공동 그 생활 공간에 한번 가본 결과에 의하면 역시 이 취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고 생활한 후에 사회적으로 과연 독립할 수 있느냐, 그게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여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고 지금 성남에는 이제 그분들이 그
커피 이런 것들을 공식 행사장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지원 정책은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미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 네. 저 우리나라가 저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직도 어린애들을 해외에 입양을 시키고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원인 하나는 미혼모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이 국내에서 보살필 수 없는 어린애에 대해서 국내 가정들이 아답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1 에티오피아, 2 중국, 3등이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입양아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그리한 그 볼품 사나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미혼모 네트워크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게 안 보이니까. 생리대. 예. 최근에 어느 뉴스에서 뉴욕에서는 공립학교, 교도소, 그 다음에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어디 여학생은 생리대 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시장님들께서 도지사님이나 그런 문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영현 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대전에서 한국 YMCA 전국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제 각 지구 YMCA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성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안에서 이런저런 가재도구를 이용해서 의료도구를 이용해서 생리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모 일반적인 것 말고도 뭐 그런 활동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미혼모 말씀하실 때 광주의 저쪽 광산구에 어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 미혼모 시설을 갔었는데 그 미혼모 그 시설의 이름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간다 또 전화 받을 때 여기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시설로서의 이질감 이런 것들을 인식지 않게 해주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대 문제는 저희도 그 여러 YMCA, YWCA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좀 확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혜수 유엔 지금 현재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신혜수 교수께서 세 분 지자체님들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9개 중 7개에 가입밖에 못했는데요. 자유권 규약, 사회권, 인종, 여성, 아동, 장애인, 고문방지. 네, 국제인권조약 가입 시 국가보고서를 내고 심의에 참가하는데 모두 중앙정부가 보고서를 냈고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소외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 정책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방정부의 선진국에서는 전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는 중앙에서 전부 해치우고 말아서 지방정부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봤다기보다 이렇게 중요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근식 기획위원장님께서도 도시간 또 오늘같이 도시간의 연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방의 의제들이 중앙의 종속적인 관점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보고에 있어서도
더욱더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채워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신 교수 얘기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사회권 규약에 3개의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는 조약 이행 한국 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지방정부의 인권 실현 노력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분 지방정부의 장께서는 중앙정부와 교섭하여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거기에 참석도 하시고 직원들을 참석도 시키시며 지자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벌써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많은 인권의 신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중앙정부에서는 그 도대체 취급도 안 하고 모르니까 나와버리는데 이걸 앞으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여기에서 외국에 오신 두 분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해주실래요? 여기 있어. Can I show? 야, 안 올라왔네. 아까 있던데.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ny comment or concern addressing to our two foreign speakers. 아, Can I interpret some? Understand that? Lisa? Yes. Yeah. Should I respond? Some comment Yeah, about the please. question. can you read that, this? Yeah. Okay. She already Yes, has I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 Yeah, you repeat the question and your answer. The question to me is, could you tell us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for you as a woman activist in terms of making human rights cities? I think Oh, for women, there are, to the extent that women are not equal to men,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criminated across the globe, even in places where they might have some rights. In general, women are considered still in the 21st century as not equal partners. There are, of course, by that definition, bound to be challenges. I think the question about single mothers, about unwed mothers, about women in same-sex relationships, about women who are poor, and women who are in professions where they may be not only stigmatized but also criminalized, and I'm talking of women who work in the sex industry, or transgendered women. These are some of the most marginalized, socially marginalized and stigmatized people. There are massive challenges in cities because society does not accept them as equal. So that very society which also inhabits the cities, after all, a city is made up of society and members who carry these biases and these prejudices which are historically entrenched.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these biases to be overcome and for these prejudices. So the development of a city as a human rights city has to go side by side with the challenging of thes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s within society. And a fully fledged, true human rights city will only evolve when these biases have been addressed fully and done away with. So as a woman activist in the area of human rights, and as a human rights defender who is a woman, I also, being part of that larger community, have felt some of these biases by coming from my male human rights defenders partners. So that level of equality by association, no matter I may be privileged, I may be educated, I may have a great job in the UN, yet my privilege will never become my right unless every other woman
who's discriminated against also has that right. Otherwise, it will only remain a privilege which can be taken away anytime from me on basis of my, maybe not my class, but on basis of my religion, on basis of my sexuality, on basis of the work I do, on several bases. Thank you. 네, 아마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주최를 하시는 환영 만찬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또 직원들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지만 여기에서 이 오프닝 세션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5분의 연사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님, 이재명 시장님, 윤장현 시장님, 그리고 쌍그라 여사님, 그리고 키와음 박사님, 변호사님, 이 5분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다. 네. 그리고 부스에서 지금까지 뚝 통역을 해주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박수 한번 치십시다. 네.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세션에 여러분들이 참가하실 텐데 더욱더 건강히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스먼트. 네.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겠습니다. 본 행사가 끝난 후 환영 만찬이 진행됩니다. 환영 만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운영 요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저 문으로 나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레스토랑 숲 2층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가실 때에는 동시통역 수신기를 꼭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